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키워드가 이제 등면적법입니다. 딱 보시면,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구나. 같은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면적법에서는 면적인데 이기계통에 대한 부분. 단단법은 이제 3기계통 이상인 다기계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정된 향상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고요. 전압의 안정성 해가지고 PV.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앞에 보셨던 내용들하고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없이 잠깐 화면만 끊었다가 이제 10장 해가지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시면요. 등면적법에 의한 안정성 판별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네, 상차각 시간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다기계통에 있어서는 때로는 1기가 최초의 1차 동요에서는 동기를 유지하지만 제2차 동요에서 탈주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2기계통에 있어서는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고, 과도 내부 전압이 일정하고, 제동계수는 0이라는 통상적인 가정하에서는 상차가는 제한 없이 증대하거나 일정한 진폭으로 진동하든지 어느 한쪽을 나타내는 값이 보통이므로 최초의 1차 동요만을 조사해서 안정 판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 계통이 있으면 한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영향들이 많다 보니까 2차 동요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이 등면적과 같은 2기 계통을 판단할 때는 그런 1차 동요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단법 같은 것도 보실 때 사실 1차 동요만 봐가지고 0.6초 이내에 탈조 여부가 거의 판별이 됩니다. 그런데 2차 동요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장의 등면적법이기 때문에 밑에서 5번째 줄 위에 보시면 등면적법은 주로 2기 계통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통의 안정도 판별을 간단한 도면을 써서 쉽게 할 수 있다. 장점은 뭐냐? 등면적법의 장점. 등면적법은 2기 계통인데 장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정도 판별이 쉽다. 어떻게 도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위삼각 변동의 시간적 추이까지는 알 수가 없다. 추이는 알 수 없다. 왜? 면적만 가지고 보는데, 2기 계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2기 계통이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기 계통으로 갔다가 사고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1기 계통. 요게 2기 계통이고요. 요게 1기 계통이고, 사고 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전에 어떤 이런 부분에, 저기가 사고 전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사고가 복구가 돼서, 여기가 됐을 때 이런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P0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P0 부분이 이 부분은 죽었다 깨달아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하가 계속 그만큼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차각에서 2기 계통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요만큼을 공급을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2기 계통이니까 그 사고 전에는 요만큼 더 공급을 해줄 수도 있겠죠. 과도하게. 그러니까 탈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요만큼이 지금 부족한 거죠. 요만큼이. 그걸 이제 사고가 제거되기 전까지, 요때까지 얘가 이런 부분을 쫓아가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 이만큼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 때 공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2기 계통에서는 이렇게 가고, 평상시 때는 이렇게 가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근데 이게 사고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니까 그때는 곡선이 이 곡선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곡선으로. 그럼 여기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곡선을 쫓아가니까 요만큼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때 이제 제거가 되고 나서 요만큼 부족한 부분만큼을 채워줘야 되겠죠. 가속력에 의해서 이만큼을 채워줘야 되는 면적이니까 이 면적하고 똑같은 부분을 가다 보니까 요게 요 지점을 넘지 않았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더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남은 거죠. 남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이 지점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면적이 지금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 면적 외에도 지금 요 면적만큼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면적만 가지고, 여기 면적과 요 면적만 가지고 판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놓은 게, 50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두 개 계통이 있다가 이제 사고가 됐을 때 이 부분이고, 이제 그림 9-1의 고장시의 전력 위삼각 측성인데, 여기 각도하고 여기 면적 부분이 나와있죠, 지금. 그래서 A, B, C, E, F, G, H 이렇게 돼 있는데, F 부분이 이쪽을 보통 안 쓰고요. 여기다 A라고 쓰고, 여기가 B라고 쓰고, 이쪽을 C라고 쓰고, 이쪽을 D라고 씁니다. 여기가 E, 그리고 요거를 G, 요걸 H.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이걸 D, E, F, G로 쓴다든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F를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상관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만 보니까. 요거만 보면 되니까. 그 면적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도 해줘야지 우리가 사각형 부분을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림 9-22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먼저. 9-22에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9-20에 있는 그림을 보면 첫 번째 평상시 때는 이렇게 이기계통이 연결되고 있었다. 고장 전에. 이게 고장 전입니다. 두 번째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장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고장 발생하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게 B번입니다. 고장 발생. 세 번째 고장이 발생된 다음에 고장을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했죠. 이렇게 양쪽을 끊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제대로 된 투입이 되죠. 이렇게 A, B, C, D 이 네 단계의 그림을 여기서는 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이 계통을 요거 그림을 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보시는데요. 첫째 이건 사고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고 전에 2에서 운전시. 이건 사고 재고 후에 1에서 운전시. 제가 2기 1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사고 중에 공급 특성 곡선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뒤에 페이지 504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그 적분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면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요 기준을 가져가야 되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세타 제로입니다. 여기가 세타 제로. 여기가 세타 원. 여기가 세타 투. 어떤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이 될지 요 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지점이 세타 투면은 우리가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보시면 여기 페이지 504페이지에 19-46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46에 보시면 세타 제로에서 세타 원까지 뭐라고요? P0 마이너스 PB 사인 세타의 D 세타는 뭐라고요?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PC 사인 세타 마이너스 P0 D 세타라는 얘기입니다. 적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계속 적분을 하는데 어디요? 세타 제로에서 세타 1까지 이 구간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뭐죠?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요 면적, 요 부분은 앞에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요 뒤에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P0. P0가 빨간색입니다. 이 부분이 P0.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얘도 P0를 뺐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P0를 뺐다는 얘기죠. 근데 요 P0 부분이 여기는 어떻게 됐죠? 여기 부분을 접근하니까 요 네모칸이 되겠죠? 요 네모칸이 되겠죠? 그 네모칸에서 뭘 뺐죠? PB의 사인 세타. 얘가 뭐죠? PA고 얘가 PB고 얘가 PC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평상시 때 있다가 사고 났으니까 이 평상시 때에 있다가 사고 났을 때는 이렇게 갔죠? 그다음 사고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듯이 A, B, C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냥. 그림이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PB의 사인 세타. 이게 사인 세타죠. PB 곡선의 사인 세타니까 PB의 사인 세타 곡선을 여기서 이렇게 빼면 요만큼을 빼면 P제에서 요만큼을 빼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부족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요 곡선의 면적이 바로 이 곡선의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죠? 어디서 뺐죠? 여기 PC 사인 세타.
PC 사이즈 타 요만큼에서 적분을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 구간에서 요 구간을 전부 다 했는데 거기서 P0만큼을 빼면 어떻게 되죠? 요 위에 면적만 나오죠? 여기서 얘기한 건 그겁니다. 요 밑에 부분을 다 빼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 면적만 나온다. 근데 그 면적이 같을 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을 때, 그건 뭐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을 때, 그때 여기 부분을 넘어가지 않으면, P0 부분을 넘어가지 않으면 요만큼을 더 공급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안정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속력과 감속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왕복 진동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제동작용에 의해서 동요가 점차 감소되어 안정한 운정 상태로 낙착하게 된다. 뭐 회복력이 부족하게 되면 탈주하게 된다. 이렇게. 회복력이라는 게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얘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당겨 써야 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얘는 탈주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면적만 가지고 판별하는데 시간적인 추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게 되는지.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얼마나 빨리 사고를 끊어주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얘가 면적이 커질 수가 있겠죠? 이 지점이 늦어지면. 그러니까 보호계정기가 고속화돼야 되고, 안정도에서 보면은 사고 시간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면적들이 우리가 필요한 가속력이 이만큼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럼 거꾸로 그걸 제동을 해주게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자동차가 120km로 달리면 제동거리가 길어지듯이 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난 상태에서 빨리 차단해주면은 요 면적밖에 안 되면 그만큼 요것도 빨리 줄어들겠죠,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안정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1에 대한 시간이 커지는데 그게 이제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 뒤에 있는 면적이 그것만큼은 커버를 못 해줄 겁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력 상차국 곡선에서 90도를 넘어가기 전에 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 전에 빨리 해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 영역을 넘어가 버리면 얘 각도가 이 영역을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큼의 이 부분은 공급을 못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속력 구간이고 이게 감속력 구간인데 그거에 대한 면적 부분을 가지고 판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똑같고요. 예제 9-7번에 보시면 이제 전력 상차국 곡선이 시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안정도 해석법. 페이지 509페이지. 등면적법은 이기계통인데, 과도 안정도 해석에서 등면적법은 이기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선형 연립 방정식의 연립계를 해석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 단단법하고 에너지 함수법이 있다 이거죠. 단단법에 대한 것만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509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계통의 외란이 발생하였을 때 연속적으로 변동하는 입출력, 전압, 각속도 등의 재량이 아주 짧은 기간에서는 계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미소 변화를 축차 계산하여 그 결과를 차례차례로 접속을 해서 접속해 나가고 있다. 계통의 외란이 발생해서 입출력의 평형이 깨어지게 되면 각속도, 위상각이 변동되게 된다. 그 변동되는 방정식을 결국 회전체의 방정식처럼 계산한다 이거죠. DJ성 델타의 DT 자성을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뭐죠?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등면적 부분, 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할 수가 없이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얘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요? 위, 각, 출, 시. 위상각에 관련된 부분, 각속도에 대한 관련된 부분, 출력에 관련된 부분, 그거를 뭐에 대해서 보고 있다? 시간에 관련돼서 보고 있다. 그게 단단법이다. 뭐라고요? 아까 계단적으로 얘가 변동이 된다면서 위상각도 여기서 보시면 계단적으로 변동이 되고 각도도 계단적으로 변동이 된다.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위상각과 각속도하고 출력과의 관계들을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됐을 때 이런 계단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단단법인데 그건 뭐죠?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으로 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510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위상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변동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수식을 이제 5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는데 관계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계단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틀려집니다.
입력은 일정하죠, 여기 부분. 입력은 일정한데 출력은 이렇게 변동이 되죠. 출력의 변동이 생겼을 때 뭐죠? 부하 변동이 생기는 거죠. 지금 안정도가 뭐라고 했죠? P-in하고 P-out의 차이죠. 들어오는 부분하고 아웃의 차이가 어떤 부분을 보는 건데 지금 입력은 일정한데 아웃풋이 변동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웃풋이. 그거의 변동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상각이라든가 각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단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결국은 이제 단단법을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이렇게 가면서 뭔가 변동이 되는 부분을 보고 있다. 이것들을 보는 거다는 얘기죠. 근데 요걸 나눠주는 요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십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가고 어떤 때는 여기처럼 보시면 얘는 요 밑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위상각은. 근데 각속도는 보시면 각속도에 여기 위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위에로 이렇게 보시면 요거에 돼 있는 부분을 쪼개져서 나가고 얘는 요거를 쪼개져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자, 5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단단법에서는 위상각을 차례차례로 구해 나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위상각을 차례차례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동해 주기는 1초 정도이고 개통이 안정되는 케이스에서는 상차각의 최대값은 대개 0.5초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 0.6초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안정도가 탈조가 된다면서요. 그런 내용들. 사실상 요거를 이제 자세히 이제 또 그려내주는 부분이 뒤에 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 따라서 얘가 이게 그림을 그려지는 방법이 조금 틀려집니다. 틀려지는데 여기서는 각속도는 밑에만 그려지고 위상각은 각속도는 여기를 쪼개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케이스가 뒤에 가시면 전력 변동이 부하가 변동이 있었을 경우 없었을 경우 요게 조금 곡선이 틀려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단단법은 아까처럼 시간에 관련돼서 보는데 시간 부분이 0.6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탈락이 된다. 왜냐면 0.6초 이내에 빨리 그 동기가 안 되면은 얘는 가속력이 더 세다 보니까 감속력이 부족해져서 탈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512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얘가 지금 사고 나서 0.2초 이내에 차단했다. 0.2초에 차단했던 거 아까 등면적처럼 빨리 차단을 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속력은 작고 감속력은 면적이 커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얘도 그것처럼 0.2초에 차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0.3초에서 차단하면 이게 시간이라는 얘기죠. 0.2초. 0.3초에서 차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0.4초에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0.5초에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수렴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뭐 같아지겠죠. 처음에 여기 부분하고 같아야 되니까 레벨이. 근데 이제 이게 막 변동을 하면서 수렴을 하니까 기간은 길어진데 0.6초가 되면은 이게 0.6초 정도, 요 0.6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수렴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산을 해버린다.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0.7초가 되면 또 발산을 해버린다. 0.8초가 되면 발산을 해버린다. 근데 요때 발산할 때 요 부분을 각도를 보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위상각이 나오는데 그 각도가 얘가 90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뭐냐?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우리가 90도가 넘어가면은 가속력이 세지기 때문에 감속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요게 지금 가려는 힘이 세지는 겁니다. 요만큼 넘어와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그처럼 얘도 돌아오지 못하고 탈주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세히 이렇게 해가지고 0.5초 차단 후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얘가 100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0.6초가. 보이시나요? 0.6초 정도가. 그러니까 90도를 넘어갔으니까 얘는 탈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도 저런 그림, 이런 그림을 다 복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 뭐다? P는 X분의 ES2R 사인 세타 이 전력 상차각 곡선을 응용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이해하고 계시면 저거하고 이거하고 다 똑같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룬게-쿠탄법이 있다, 뭐 상미분 방정식이 있다 있는데 이건 생략하고 중요한 거는 단단법을 물어볼 때는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도 안정도의 계산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시는 게 페이지 516페이지 516페이지 보시면 개통 조건이 변동 시 변동이 없는 경우 이렇게 어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보시면은 고장 전 얘도 계산하실 때 고장 전, 고장 중, 고장 후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 아까 저거하고 똑같죠?
고장 전에는 2기 계통이 움직이다. 고장 중에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다. 고장 후에는 1기 계통으로 움직여지죠. 얘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벡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페이지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 516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보면은,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이런 전력 상차가 곡선에 의한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보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시간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뒤에 것들은 시간 관계상. 520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함수법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함수법은 뭐라고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이 내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520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에너지 함수법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계통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자, 안정성을 판별하는데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외란의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잠재적 에너지가 큰가 작은가를 가지고 안정성을 판별한다는 얘기죠. 아까 회전치의 운동 방정식 뭐였죠? 들어오는 P인하고 P 아웃풋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판별했죠.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하고 어떤 그 부분을 판별했지 않습니까? 그때 뭘 못했죠? M분의 W 델로 P0 마이너스 PM 사인 테타 해가지고 회전치의 운동 방정식이 나왔죠. 그게 뭐냐?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 때 뭐 각속도하고 관성정수를 가지고 비교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죠?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 이걸 에너지로 본 겁니다.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감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걸 위치 에너지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얼마만큼 줄여질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별했다. 그래서 에너지 함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운동 방정식으로 판별하거나 아니면 얘는 시간에 대해서 위상각에 판별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쟤는 등면적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판별하거나 안정도를 판별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선형으로 판정하는 방법, 비선형으로 판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동태냐 정태냐 과도냐에 따라서 틀려졌죠. 얘는 지금 과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선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등면적법이나 이런 것들은 과도 상태에서 에너지를 판별하는 방법이었죠. 안정성을 판별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기계통에서 등면적법과 마찬가지로 계통의 과도 안정도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단단법에 없는 좋은 면을 지니고 있다. 그건 뭐냐면 간단하게 판별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함수법도 등면적법처럼. 그리고 뭐 고장 발생, 고장 구간 제거, 재폐로 상태를 복잡화가 변화하면은 이것을 에너지 함수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아까처럼 시간적인 추이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등면적법처럼. 안정성 판별의 정확성도 단단법에 비해 낮다는 결점이 있다. 이거 뭐냐? 에너지 함수법의 장점은 등면적법처럼 쉽게 안정하다, 안 하다, 그것만 판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적인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단법처럼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시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외에 뭐 리아프노브의 안정이론 함수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서 페이지 522페이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에너지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Y축이 에너지 함수고 그러면 X축이 뭘까요? 당연히 시간이겠죠. 근데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떤 에너지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갔습니다. 얘가 V라는 전체 에너지고 얘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가 임계 고장 제거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게 보시면 위치 에너지, 임계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임계 에너지 부분이 있고 요게 어떤 시간이 되겠죠. 임계 에너지가 딱 됐을 때 요 전체 에너지하고 여기 부분 비교를 하면은 이때가 요 시간이 임계가 제어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냥. 나중에 그림을 그려주실 때, 여기, 이런 그림에서, 요점 어떤, 이 위치 에너지가, 여기 위치 에너지거든요. 위치 에너지가 요 전 에너지하고 만나는 요 지점부터 이제 임계 제어가 시작이 된다.
라는 그런 개념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개념 정도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책에서 설명하는 건 이 정도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너지 함수법이 나왔을 땐 이 그림만 그려주시고 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판별하는 방법이다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5점짜리로 안 나옵니다. 10점짜리 정도로.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정도 향상 대책. 아까 설명드렸던 과도 안정도, 정체 안정도, 동체 안정도에 대한 과도 안정도 향상 방법이 뭐가 있는지, 대책에는 뭐가 있는지, 뭐가 있었죠? 아까 제가 리전 충격기라고 얘기했죠? 리액턴스, 그 다음 전압, 충격, 입출력, 변동,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책에서는 지금 한 장, 앞뒤 페이지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얘가 25점짜리로 많이 나왔습니다. 빈도수가.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523페이지하고 52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을 대충 하고 지나가도 523페이지에 중요한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중요한 건 과도 안정도 향상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발전기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발전기에 가속을 억제. 뭐였죠? 아까 가속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동계수가 있었잖아요. 제동계수가 크면 안정화가 됐죠. 가속을 억제하기 부분. 근데 이제 그 동태 안정도라든가 그때는 어떻게 됐죠? 제동계수는 고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속을 억제하는 부분만 먼저 이제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관성정수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관성정수의 n분의 w 제로분의 p 제로 마이너스 pm 사인 세타. 이게 발전기의 회전의 운동 방정식.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는 걸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안정도 쪽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이 나올 때. 그래서 결국 이게 뭐다? n분의 w에 이건 뭐죠? pi의 pn이 되겠죠.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이 부분이 같은 거니까. 출력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똑같으니까 n분의 w에 w0분의 pi는 기계적 입력이고 출력 부분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분의 2원 2투 사인 세타. 왜?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라면서요. 여기 부분이 똑같이 이 수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림 그려주고. 그래서 이 가속력을 요거를 억제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에 대한 값이 크다는 얘기죠. 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0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아질 때 틀려지겠죠. 그 내용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고장 제거 후, 고장 중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탈조를 하게 된다. 이 값이 커지게 되면은 탈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건 뭐냐면 발전기의 출력보다 이건 발전기 입력이죠. 입력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이 출력부가 커지면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기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얘가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 고장 중, 계속 중이나 고장 제거 후에도 이 값이 커지면은 탈조를 하기가 쉽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발전기가 가속 탈조하게 된다는 것은, 이 중간에 보시면, 페이지 5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발전기가 가속 탈조하게 된다는 것은 9-62의 우변이 고장 중에 급격히 커지든지 또는 고장 제거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정해식 값을 계속해서 취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발전기의 가속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대책 부분에 대한 것들이 페이지 52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524페이지에 보시면은 발전기의 가속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기적 출력을 증대하거나 이걸 증대하거나 뭐라고요? 이걸 증대하게 해요. 가속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뭐 원동기로부터 공급되는 얘를 감소시켜주면은 얘 전체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 이게 발전기의 가속을 억제하는 거다. 왜? 안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 뭐라고요? 발전기의 가속을 억제한다고 그랬죠. 가속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회전체 운정 방정식에서 이 동기화력 부분을 키워주거나 아니면 얘를 줄여주거나 입력을 줄여주거나 하면은 얘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작아진다.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식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이 안 나오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그림 그려주고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이 나와 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안정도의 향상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식에 의하면 M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여긴 X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E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사인 세타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나오겠죠. 그게 제가 얘기했던 리전 충익기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리전 충익기. 다른 데 서브노트에 보면 돼 있는데, 첫 번째, 계통의 전달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요게 감소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커지죠.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여기 부분을 작게 해서 이 부분을 안정하게 한다. 계통에 주는 충격을 점감한다. 그럼 뭐냐, 사고가 나지 않게끔 시간을 빨리 잘라준다는 얘기죠. 사고가 나더라도 빠른 시간에 고속도 보호개정기에서 사고 시간을 차단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등면제법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이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 면적이. 사고를 빨리, 왜? 사고 났을 때 세타 제로에서 세타 원에 대한 시간을 빨리만 차단해주면은 이 면적이 작아지니까 이 뒤에 대한 면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표 9-9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여기서 관성정수를 작게 하는 것도 책에 나와 있죠. 524페이지에 보시면 메뉴에 정기적 출력을 증대한다. 기계적인 입력을 경감시켜준다. 관성정수 M을 크게 하는 것도, 얘가 커진다는 건 얘가 전체적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걸 작게 해가지고 발전기 과속의 억대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에 안정도의 향상 대책은 리전 충익기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쓴 것 뿐입니다. 이건 5가지로. 그럼 리액턴스 변동, 전압 변동 억제, 그다음 충격을 억제, 요건 입출력 변동 억제, 전력 변동을 억제한다. 이게 기타 부분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것 뿐이죠. 여기서는 4개로 나눴지만 5개를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표 9-9에 가보면 또 기타가 있습니다. 또 맨 밑에 보이시나요? 기타가? 팩츠나 HVDC. 그게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리액턴스를 적게 하는 부분. 리액턴스를 적게 하면 얘 부분을 적게 하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커진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자, 뭐냐? 승합한다. 단단 복지 기획. 아까 얘기했는데, 복지 기획인데, 단건 변압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복도체를 사용한다든가, 이제 직렬 기기의 임피던스를 감소를 한다든가, 기기의 회선수를 증가한다든가, 기계의 리액턴스를 감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죠? 기계의 리액턴스 감소, 직렬 콘덴서의 설치, 병렬 회선수의 증가, 상위 전압에서 승합. 승합 부분은 사실 이게 좀 리액턴스 부분하고는 맞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 승합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거를 빼시고 승합 부분 차라리 전압 유지 제어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부분에 대해서 승속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여기에 승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승합, 소극여자 방식, 중간조상 방식. 그래서 소극여자 여기 나왔죠? 중간조상 방식 여기 나왔죠? 승합에 여기 있는 승합 부분은 이쪽 전압 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낫습니다. 왜? 지금 리액턴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승합이 나오냐 이거죠. 안 맞다 이거죠. 그거는 이 전압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고요. 아까처럼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출력 평형이 가장 커서 가속하기 쉽기 때문에 사고점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내용은 나와있죠. 고속도로 제페로 방식을 채용하거나 해서 리액턴스 감소를 억제하거나, 또 입출력의 평형화, 발전기 입출력의 평형화, 아까 얘기했죠. TCBR, 에바 설명드렸던, 아까 제가 전체적인 요약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사이디스트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 뭐냐, 사고 시 발전기 근방에 저항을 투입해서 발전기의 가속을 억제한다. 이제 내용 아셨죠? 아까 그림을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터빈 고속 밸브, 얼리 밸브 어큐뮬레이터, 미리 밸브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달아라. 사고 시 인터셉트 밸브를 급속히 닫아서 기계적인 입력을 제어한다. 왜? PI를 줄여주면 되는데 그 줄여지는 거를 이바라는, 에바라는 이런 그 밸브를 통해서 빨리 제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거 발전기의 가속을 억제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고, 기타는 팩치나 HVDC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10장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9-9. 전압의 안정성 뭐라고요? PV 곡선. 조금 더 이제 전압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전압 안정도 문제가 뭔지. 자, 525페이지 메뉴 보시면, 발전기 입출력 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송전선로의 송수전단 전압 상차각의 동요에 의한 전력의 불안전 현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뭐냐? 전압이 변화하다 보면은 유효전력도 변동이 된다. 이거죠. 원래 이제
QV 컨트롤에서 무효전력의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압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전압이 떨어져가지고 계통이 불안정화됐었는데 여기서는 전압 안정도 부분을 QV 컨트롤하고 같이 보지만 PV로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의 중간에 보시면 계통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가령 장거리 송전선의 수전단의 전압의 이상 저하라든가 무효전력 부족에 의한 전압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통 안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송전선을 통해서 일정 토크의 유도 전동기라든가 일정 전력 특성에 가까운 전력 특성을 지닌 부하가 주체를 이루고 전력용 콘덴서의 개폐로 전압 조정을 하고 있는 전력 계통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서 이것을 전압 안정도 문제로 따로 부르고 있다. 위상각 안정도 말고도 전압 안정도를 따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부하 특성이 아까 얘기했죠. 전력주를 계산할 때 ZIP 설명드렸죠. ZIP. 예? 일정 전력 부하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이게 에어컨이죠. 지금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 뭐냐? P가 V 같다. 사실 이제 전력을 조금만 써도 전압을 일정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전압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PV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PV로. 전압이 변화를 하더라도 전력은 일정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저희가 전압이 변화하면 전류가 바뀌어지거나 하면서 이 전류가 변동이 생기니까 P값이 변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전압의 변화와 상관없이 전력을 일정하게 쓰니까, 일정 전력이니까 전력을 일정하게 쓴다는 거는 악성부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상황이 상관없이 속도가 그러니까 이거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저속에서도 이만큼 휘발유를 쓰는 겁니다. 고속에서도 이만큼 휘발유를 쓰고. 그러면 안 좋은 거겠죠. 효율이 안 좋으니까. 이런 에어컨 같은 부하에서는 그런 효율이 안 좋은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관리 상에서 많은 직접 부하 관리 같은 것도 수용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2시부터 4시까지는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에어컨을 컨트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저감을 해주겠다든가 그런 수요 관리 기법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부하 관리를 한다든가 간접 부하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성 부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전압 불안정 현상의 개념, PV 곡선, 전압과 전력 전송 능력의 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전압 불안정 현상. 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전압 불안정 현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PV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 전압과 전력 전송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그 중에 대해서 이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불안정 현상. 부하의 증가에서 전력 수송 한계를 초과하면 전압 저하가 급속하게 진전하고 이로 인해 넓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압 불안정 현상이라고 한다. 전압 불안정 현상에 대한 개념이 설명하고 있죠. 페이지 525페이지 중간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PV 곡선 설명을 해야 되겠죠. 페이지 526페이지 PV 곡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압과 전송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페이지 528페이지. 얘는 526페이지, 얘는 525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PV 곡선이 뭐라고요? 전압 안정도는 발전기 AVR이라든가 변압기 탭지어, VQC 장치에서 조상 설비 계획, 더 나아가서는 부하의 동특성이 한계에 관계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PV 곡선 어디서 설명했죠? 예제 7-3의 QV 컨트롤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식은 페이지가 347페이지입니다. 그걸 3조에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죠? PR은 X분의 VS, VR 사인 세타죠. 네. QR은 뭐죠? PR의 탄젠스 세타죠. 그럼 이 QR을 이렇게 해서 이 PR을 그대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수식이? 그때 나왔던 것처럼 VS, VR의 X의 사인 세타, 탄젠스 세타가 나오죠. 근데 그때 여기 VR을 뭐라고 했었죠? VS에 대해서 7-3에서 설명을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VS가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XL분의 VS, VR에다가 코사인 델타에다 마이너스 XL에 VR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식에 있는 내용이죠. 9-64. 이건 347페이지 때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는. 근데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은 그거하고 틀린 건 그때는 제가 함수로 다 설명드렸죠. 여기는 이제 삼각함수를 표시한 겁니다. 그때는 직각차표로 이제 표시를 했다면 여기는 삼각함수로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PR은 VS의 자성이 이게 나왔던 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산하면 XL분의 앞에 이거 2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로 해가지고 XL분이 나왔던 거 그 수식이 왜 나왔는지 그때 설명드렸죠? 왜? 함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2분의 1로 나눠줘야지만 맞춰지니까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VR은 VS의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사인 델타 탄젠트 세타 R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코사인의 삼각함수 법칙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델타 사인 델타 분의 원래 코사인 세타가 이게 코사인 델타 플러스 세타 R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걸로 변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타 R 부분이 여기에 밑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줘야지만 얘하고 지금 삼각함수로는 같은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애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삼각함수는 저희가 애우지 않으면 유도를 못하니까 여기 부분은 애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바꿔주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 나왔죠. PR은 VS의 자성리에 나왔죠. 그리고 코사인 델타 플러스 세타 R에 XL에 코사인 세타 R에 사인 델타인데 여기 X분의 VS 이 부분은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요거. 여기 앞에서 나왔던 여기 부분이 그대로 온 거죠. 여기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책에서 보시면은. 그 개념 정도만 나중에 보시면. 이걸 풀어 쓴 자료는 제가 그전에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걸 삼각함수로 변환한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수식들을 가져와서 이제 유출해서 이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풀어나간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2가 나왔습니다. 여기 2가. 그거는 왜냐면 요 수식이 코사인 델타 플러스 세타를 또 삼각함수를 또 변환을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냐. 그때는 사인 2 델타 플러스 세타 R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R로 변환을 할 때 그때 되니까 걔가 2분의 1로 또 변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삼각함수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코사인 알파 사인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코사사 뭐 코사사사 이게 나왔죠. 옛날에 코코사사 뭐 해가지고 애웠던 그런 삼각함수 이 부분을 나누게 되면 얘가 2분의 1의 사인 2 델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코사인 더하고 사인을 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변환해가지고 이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이런 삼각함수 기법들을 여기서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여기서는 삼각함수가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삼각함수 변환하는 거 두 개만. 근데 그거는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가 나온다? 2xl분의 vs의 자성이 나온다. 왜? 아까 이게 vs, vr인데 이걸 vr을 vs로 여기 7-3에서 제가 바꿔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vs 자성이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vs 자성분의 2분의 xl은 이게 나왔던 거를 요 7-3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해드린데.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렇게 PV 곡선이 나오는데, 요 곡선 이제 오늘만 한 3번째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임계점이라고요. 요 밑에는 불안정하다. 요건 안정하다. 근데 뭐라고요? 여기 부분은 역률 1이었을 때, 여기는 지상부하, 여기 역률 1이었을 때 여기 진상부하가 되겠죠. 그리고 역률 1이었을 때 요때 나오는 요 지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었죠? 수전단전압이 VS죠. 그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최대 수전 전력이 2분의 XL분의 VS의 자성 정도의 크기로 수전을 할 수 있더라. 요 좌표를 그냥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 이상은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공급을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역률을 더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역률을. 왜? 우리가 공급해줄 수 있는 여기서는 지상 0.9일 때는 P값은 여기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역률이 1일 때는 요만큼 공급을 해줍니다. 역률을 더 공급해주고 싶으면 P값을 더 공급해주고 싶으면 역률을 더 공급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P값이 또 증가가 되겠죠? 증가가 되면서 약간의 전압은 올라갑니다. 왜? 곡선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곡선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약간의 인계점 부분이. 근데 그거를 이제 밑에서는 이렇게, 요 기준을 위해서 여기는 안정하다, 여기는 불안정하다, 이 부분을 그림 9-39에서는 VH, VAL로 해가지고 표시를 한 겁니다. 528페이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67이나 68 부분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도 PV 곡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독을 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한 것 뿐이고요. 전압과 전송 능력의 관계. 여기선 PV 곡선하고 IV 곡선을 나누는 겁니다. PV 곡선이 이해되죠, 여기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거는 IV 곡선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했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0983이 이런 부분까지의 부분을 IV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IV 곡선에서 이렇게 하나를 더 봐줬다. 그래서 수전단 전압과 송전 전력의 관계에서는 이런 그 곡선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부하전이 증가하면 수전단 전압이 저한다. 그거를 IV 곡선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P값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요만큼의 이런 IV 곡선이 추가가 된다. 그걸 PV 곡선하고 IV 곡선하고 같이 봤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압 안전성의 지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530페이지에 1, 2, 3사가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보시죠. 전압이나 무효전력 감도에 의한 것, 모선단위죠. 현재 무한량이냐 관측값의 여유량에 의거하는 것도 모선단위죠. 근데 3번이나 4번은 전 계통적인 관점에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F 컨트롤인지 QV 컨트롤인지 제가 국지적인 개념인지 전 계통적인 관점인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거의 내용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31페이지 밑에 보시면 전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대책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SVC라든가 응답적인 좋은 무효전력 공급원이 유효하지만 개통 운영면에서는 시시각각의 전압 안전성으로 온라인으로 감시 제어해 줄 필요가 있다. 그 감시 제어하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안정 한계점 나와 있죠. 요것처럼 현재 운영점이 여기라고 하면 안정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불안정화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PV 곡선에 1내 해가지고 나왔죠. 요거 부분을 계속 보시면 되고요. 532페이지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시는데 PV 곡선 맨 위에 보시면 PV 곡선을 구해지면 현재 수요로부터 현재 운영점에서의 전력 피해 여유량과 전압 부의 여유량으로 전압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1차적으로 PV 곡선을 구하여 전압 안정성을 파악하고 그 안정성의 정도로부터 개통 운영의 지원을 실시하자는 것이 전압 안정성 감시 시스템의 기본 기능이다. 전압 안정성 감시 시스템에서는 이 PV 곡선만 구해버리면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압 안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1분 주기로 PV 곡선을 작성을 하여 PV 곡선 끝에 안정 한계점의 전압과 현재 운전 상태에서의 전압을 비교해서 전압 여유를 산출하고 있다. 또 10분의 값도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15개의 케이스에 상정사고까지 처리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장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10장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